여러분은 이름을 잊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 매일 불렀던 이름을, 입에 익었던 그 두 글자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워가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한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잊은 게 아니라 잊으려고 애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여든을 앞둔 나이에 겪은 믿기 어려운 일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부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저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쓰게 만든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아버님, 준비되셨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재조사를 위해 동사무소에 가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79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허리를 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자꾸나. 수진이는 제 팔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일찍 출근했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손녀는 학교에 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거리. 천천히 걸어야 했습니다. 동사무소까지는 버스로 4정거장.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 없어진 슈퍼마켓, 아파트 공사 현장.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해갑니다. 동사무소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40번. 우리 차례는 한참 뒤였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이 30년 전에 사준 낡은 시계였습니다. 40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창구 앞에 앉은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직원이었죠.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가져오셨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수진이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능숙하게 서류를 확인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온갖 숫자와 글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승호님 맞으시죠? 1946년생. 예,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직원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다시 한번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그녀는 옆자리 선배 직원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나이 든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제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승호 어르신 혹시 형제분이 계십니까? 예.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외아들입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저는 줄곧 외아들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동생분이 한 분 계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동생이 계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천천히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는 제 가족관계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란에 제 이름 밑으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정철우.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이름.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다고 믿고 싶었던 그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기억의 벽.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름 옆에는 실종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실종이었습니다.
어르신, 물 좀 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일회용 컵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감싸 쥐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아버님.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동생분에 대해 전혀 모르셨던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팀장은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기록으로는 사망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1952년에 실종 신고만 되어 있고요. 1952년. 그 해는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시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던 그 시절. 그리고 팀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정확히는 2023년 11월에 이 기록에 대한 조회가 있었습니다. 조회요? 예. 누군가 정철우 씨의 가족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고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럼. 확실하진 않지만 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분이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동사무소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전화벨 소리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철우. 7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줄 뿐이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차 드릴게요. 수진이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아버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동안 꽁꽁 닫아뒀던 기억의 문을 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철우.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제 동생 이름입니다. 정철우. 철우는 1949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3살 때였죠.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그날을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 한겨울이었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급히 달려오고 아버지는 방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셨죠. 그리고 밤늦게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야, 아들. 아버지의 기쁜 외침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좋았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작고 빨갛고 신기한 존재였으니까요. 제가 형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기억합니다. 마을에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총소리, 비명, 불타는 집들. 피난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 손을 잡고 뛰었죠. 어머니는 철우를 업고 있었고요. 우리는 산으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철우는 자꾸 울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어머니는 젖을 물리려 했지만 어머니도 굶주리고 있었으니 제대로 나올 리가 없었죠. 그 울음소리 때문에 우리는 몇 번이나 발각될 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이 올라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어머니의 선택.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29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전쟁통에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으니까요. 피난민 수용소에서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늘을 들고 앉아 계셨죠. 하지만 두 아이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철우는 더했죠. 돌도 안 된 아기였으니까요. 1952년 봄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저를 불렀습니다. 승호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예, 어머니. 오늘 큰집 아저씨 댁에 갈 거다. 큰집은 아버지의 육촌 형님 댁이었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셨죠.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내야 한다. 어머니도 가시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철우랑 있어야 한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날 오후 큰집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이리 와라. 아저씨가 저를 손짓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승호야, 착하게 잘 지내렴. 알았지? 예, 어머니. 철우는 엄마가 잘 돌볼게. 어머니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저씨에게 저를 넘겼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이 은혜 죽어서도 못 잊겠습니다. 됐네. 내 조카 아닌가. 이놈 하나 키우는 게 뭐 대수겠나. 아저씨는 제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철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한 손을 흔들고 계셨죠. 다시 올게요, 어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본 마지막 철우의 모습이었습니다. 큰집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부부는 저를 잘 대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도 자식이 셋이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숨 쉴 때도 식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맡겨진 아이였으니까요. 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심부름도 하고 물도 길어 나르고 아저씨 가게 일도 도왔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생각했죠. 하지만 찾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저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1966년 제가 20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 큰집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승호야, 내 어머니 소식이 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서울이다. 청량리 쪽에 계신다더구나. 아저씨는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보렴. 가서 인사드리고 와. 저는 다음 날 바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1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내려 한참을 헤맸습니다. 좁은 골목길들,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겨우 찾아간 집은 방 하나짜리 셋방이었습니다. 어머니. 문을 두드렸을 때 나온 분은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40이 간 넘은 나이였지만 예순처럼 늙어 계셨습니다. 승호냐?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예, 어머니. 저예요.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둘러봤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나무 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철우는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철우는,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을 떠났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언제요? 내가 떠나고 몇 달 뒤였다. 어떻게요? 병이었다. 홍역인가 그랬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진이를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철우는 죽었다고. 3살도 안 돼서 죽었다고. 그런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종이라고 나온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당신도 모르고 계셨던 건지. 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오래 사셨습니다. 200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81살의 나이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철우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고 어머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철우는 제 기억 속에서도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를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철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제 방으로 왔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숙부님 이야기. 그래. 찾아뵈러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0년이 넘었다. 만난들 뭐가 달라지겠니? 그래도 형제잖아요.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외아들인 줄 알고 사셨는데 동생분이 살아계시다면 만나봐야죠. 하지만 아버지도 이제 80이에요. 동생분도 70이 넘으셨을 거고요. 아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후회하시지 말고 한번 만나보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정말 만나야 할까?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다시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오셨군요. 혹시 동생분 찾으시려고요? 예,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라 쉽진 않지만 가족관계가 확실하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구청, 보건복지부, 주민센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었습니다.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전화가 왔나, 문자가 왔나.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승호 어르신 댁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동사무소입니다. 동생분 소식 확인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철우 씨, 현재 경기도 포천에 거주 중이십니다. 살아계신가요? 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요양병원. 많이 편찮으신가요? 자세한 건 병원에 가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저는 급히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정했습니다. 아들이 차를 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긴장되시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냥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 돼요. 화요일 아침, 우리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무들, 얼어붙은 논밭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70년. 70년 만에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포천시 외곽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주변에는 논밭과 비닐하우스들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준비되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가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데스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철우 환자분 면회 왔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2층 203호실이에요. 보호자분이시죠? 예, 형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할아버님 가족분이 오시는 건 처음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가족이 한 명도 없으셨던 건가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고 연고자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계속 간호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는 게 실례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1시간이에요. 천천히 다녀가세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기침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2호, 202호, 203호. 그 방 앞에 섰을 때 저는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가에 놓인 의자 하나.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계셨습니다. 마른 몸, 흰 머리, 반쯤 감긴 눈.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그분이 3살 때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매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코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귀 모양이 저와 똑같았습니다. 철우.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리멍덩한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누구? 작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형입니다. 결국 그 한마디만 겨우 꺼냈습니다. 형 승호입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형? 네. 정승호. 당신 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네, 철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철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철우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아본다 해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형님이. 철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미안하다, 철우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아, 오셨군요. 할아버님 상태 설명 좀 드릴게요.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어요. 작년부터 급격히 나빠지셨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얼마나 하세요? 가끔 좋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혼란스러워하세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몇 년도인지도 잘 모르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알아볼 리가 없었던 겁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다시 철우를 봤습니다. 철우는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철우야. 저는 다시 불렀습니다. 나야, 형이야. 승호 형. 그의 눈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승호 형. 네, 맞아. 형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다. 너 보러 왔어. 아. 철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 철우야.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지만 이렇게 살아서 만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간호사에게서 들은 철우의 삶은 참담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대요. 1952년에 입소했고 거기서 자라서 20살에 나왔다고 해요. 간호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떠돌이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막노동도 하고요. 언제 이 병원에 오셨나요? 5년 전이요. 길에 쓰러져 계신 걸 발견돼서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그때 이미 거동이 불편하셨고,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고자가 없으니까 저희 병원에서 계속 돌보고 있어요. 정부 지원 받아서요. 보육원 기록은 남아있나요? 한번 알아봤는데 그 보육원은 이미 오래전에 문 닫았대요. 기록도 제대로 안 남아있고요. 철우는 평생을 혼자 살았던 겁니다. 가족도 없이, 이름도 제대로 불러줄 사람 없이.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철우를 보러 갔습니다.
수진이가 함께 가주었고 가끔은 아들도 따라왔습니다. 철우는 여전히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형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제가 누군지조차 몰랐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철우야, 오늘 날씨 좋지? 저는 매번 말을 걸었습니다. 어렸을 때 말이야, 우리 산에 올라가서 놀았잖아. 기억나니? 물론 철우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겨우 2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어. 너 태어났을 때 아들이다, 아들이다 하시면서. 철우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는 그냥 손을 잡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 살아있는 손, 50년 만에 다시 잡은 동생의 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월의 추운 오후, 저는 철우 병실에 갔습니다. 철우야, 왔다.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철우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네. 햇빛도 좋고.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철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님. 네, 철우야. 형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철우의 눈은 맑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 철우야. 늦어서 미안하다. 철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작게 웃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형님.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다, 철우야.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79의 형과 75의 동생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철우는 약 10분 정도 정신이 맑았습니다. 10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게 평생의 선물이었습니다. 철우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아니 형님.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 안에.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자주 병원에 갔습니다.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 2번씩. 아들과 수진이가 말렸지만 저는 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철우야. 저는 매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형이 여기 있어. 혼자가 아니야. 철우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 손을 꽉 쥐곤 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한 악력이었습니다. 1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정철우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아들이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곧 도착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3호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철우는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철우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이야. 여기 있어. 철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형님. 네, 철우야. 형이 여기 있어. 고맙습니다. 철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철우야? 철우야?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4시 32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철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잘 가, 철우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형이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으니까. 철우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납골당에 철우의 유골함을 안치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50년. 50년 동안 저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믿으며 잊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달 동안 저는 매일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철우야.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또렷하게. 그게 제가 동생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마지막에라도 만날 수 있어서, 마지막에라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지금 저는 80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동생을 만났으니까요. 50년 동안 혼자였던 그에게 마지막 석 달은 가족과 함께였으니까요. 정철우. 이제 저는 그 이름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저는 기억할 겁니다. 제게 동생이 있었다는 것을, 그 동생이 외롭게 살다 갔지만 마지막만큼은 형이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걸로 충분합니다. 봄이 오면 저는 다시 납골당에 갈 겁니다. 꽃을 들고 철호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손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아들이 승진했다고, 수진이가 또 맛있는 음식을 해줬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할 겁니다. 철우야, 잘 지내고 있지? 형도 잘 있어. 우리 다음 생에는 꼭 일찍 만나자. 그때는 헤어지지 말고 평생 함께 살자. 약속이야.